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선별 후 보편 지급으로 기조를 선회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최대한 넓고 또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양당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소영 위원장님, 지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간 좀 당혹스러운 표정이 읽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가요? 네. 우선은 이낙연 대표가 그 당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너무 늦지 않게 충분하게 이렇게 원칙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애초에는 예산을 선별과 보편을 동시에 예산을 좀 편성 확보해놓고 네. 나중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보편은 시차 지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그 예산을 시차 편성하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별 후 보편 이렇게 이제 정리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원 기준을 그 연매출 4억까지 기준으로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한 10억 정도로 그 범위를 좀 넓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280만 명 정도가 그 연매출 4억 이하인데 이번에는 네. 10억까지 올리면 한 20만에서 30만 정도가 추가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 4차 재난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시기의 문제, 대상의 문제, 지원 규모의 문제 여러 각도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입장이 어떤 건가요? 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굉장히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타격을 입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인데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넓게 하고 또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좀 보상해주는 의미까지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별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도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죠. 또 다만 이제 4월 초의 보궐선거에 맞춰서 네.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한 번 표장사에 이 나라 재정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해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2달 전에 국회에서 올해 예산 통과시킬 때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은 쏙 빼고 편성해놓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또 편성하기 위해서 빚을 내어서 그 추경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좀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이 선거 앞두고 3월 말에 급히 이 재정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하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도된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지금도 빚을 많이 진 상태인데 더 빚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나올 구멍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야당에서 이제 김재원 의원님께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공감되는 말씀이고. 근데 늘 수용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그런데 실제로 모든 문제가 그 선거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돼서 국민들이 그걸 받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너무 낮게 봐도 너무 낮게 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어차피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본인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재정이 집행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지지해야지 그런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면 그러면 선거가 4월 7일인데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백신도 4월 7일 이후에 그럼 접종을 해야 되냐라는 이런 질문을 또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평소에 참 합리적인 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억지를 쓰시는지 뭔가 찔리는 게 많으셔서 그런지 그런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이미 작년에 사회적 그 거리두기 격리 상태가 들어갔었고 그때 예산 편성과 예산 심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만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이 편성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금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니까 느닷없이 이제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난해 총선 때 전부 겪어봤던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도움된 건 맞잖아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한 것이 그 영향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우선 저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민주주의 의식이 낮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때는 굉장히 국난의 그 크기가 컸고 국민들이 불안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게 힘을 몰아줄 테니까 방역을 잘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지 재난지원금의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나라 살림이 파탄나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걱정하죠.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자꾸 뭐 곳간 열쇠를 좀 굳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재정 관료로서 당연한 태도이고요. 그러나 당으로서는 꼭 아껴서 잘하는 것보다 돈을 좀 풀어서 쓸 때 써가지고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살림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율 조율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해의 예산 집행이 시작되자마자 새로운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셨고 충분히 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계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걱정하시는 부분과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 이것이 어떤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똑같은 여야의 같은 고민이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적재적소에 지급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말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재원 마련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우선 재원 마련 이제 걱정해 주셨는데 네. 그 전에 사실은 그 예산안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을 이제 한다고 홍남기 부총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는 뭐 그렇게 세출의 구조 조정과 그다음에 부족하다면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겠다는 원칙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시기의 문제는 여전히 3월 말로 그렇죠. 네, 굳어진 아니 거죠. 그게 당연하죠. 4월 네. 초에 선거인데 3월 말에 자영업장사가 되지.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외에도 플랫폼 노동자까지 지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 쭉 하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크게 피해를 입고 지금 거의 폐업 직전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건 지극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플랫폼 기업은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한 30%씩 늘었거든요. 그럼 배달원들이 일만 는 게 아니고 수입도 늘었어요, 그분들도. 그런데 이제 이분들 숫자가 많고 이분들도 이제 주로 서울 수도권에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표의 장사에 도움이 되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그분들이 물론 뭐 저소득이고 어려우니까 재난지원금 준다는 자체 기본적으로는 뭐 이해를 하지만 이번에 굳이 이분들을 끼워 넣겠다 하는 것 자체가 표장사밖에 더 문제가 있냐고요. 직접 피해를 좀 입은 계층들 좀 더 찾아내고 그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이런 일로 그 국가재정을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님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제가 동의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경기 진작을 위한 지원금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소멸성 지역화폐로 대부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지역화폐를 다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최종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주머니입니다.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화폐로 소비를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안 하시고 자꾸 왜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퍼주냐라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기 문제는 그것이 선거 전이 될지 후가 될지 저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넓고 두텁게 하려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연매출 10억까지 기준으로 하려면 그것을 선별하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네. 그것을 선거 전이냐 후냐 이렇게 기준으로 나누는 거는 또 뭐 이해는 합니다만. 나중에 한번 보여주다 여기까지. 3월 말에 네. 딱 해가지고. 네. 정치 똑똑 사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 후보였던 박영선 그리고 우상호 예비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3지대 야권의 안철수 그리고 금태섭 예비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겠지만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5일 날 1차로 이제 TV 토론을 하려다가 그것도 무산됐고 물론 다시 날짜를 잡아서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금태섭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어떤 이런 논쟁들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는 금태섭 후보를 내 가방 멋지가 나한테 달려들어 이런 느낌으로 할 텐데요. 아니 뭐 시청자 여러분 저 가방 멋지 죄송합니다. 가방 멋지라는 가방 들고 다니는 수행원 이런 개념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저 금태섭 후보를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자칫하다가는 국민의힘 후보 하나와 안철수 금태섭 3인이 경선을 할 가능성이 네. 생겼거든요. 표가 그래서 네. 이 안철수 후보 생각에는 금태섭 너 빨리 집으로 가 이렇게 하려고 이제 단일화라는 그 협상이 나선 거고 반면 금태섭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대선에 나오게 할 때 가장 측근이었잖아요. 네네. 대변인도 하고 하면서 민주당 갔다가 또 민주당까지 탈당해서 지금 사실은 정치적 미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안철수하고 붙어서 안철수하고 동급이 되었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에 불러내면 자기가 아주 그 케어시킬 자신이 있고 더 나아가서 안철수보다는 금태섭이 낫다 이런 사람들도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판을 벌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 저분은 또 말로는 TV 토론 한다고 해놓고도 TV 토론 할 생각이 아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지금 없었다.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아니 당연하죠. 네네. 협상 그냥 하면서 결국은 무산시키고 빨리 그냥 여론조사해서 집으로 보내는 게 유일한 목표였을 거라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 측하고 금태섭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 룰을 만들 때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또 다툴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박수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그냥 여론조사에서 저 박수현이 좋습니까? 김재원이 좋습니까? 이런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 측에는 절대로 그렇게 들고 나올 리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한 6, 금태섭 한 4 네. 이렇게 나오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 숫자 자체가. 네. 숫자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이거는 우리 둘의 단일화가 아니라 전체에 다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하면 금태섭은 저 뭐 몇 프로 안 나오고 자기는 뭐 네. 위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김재현 의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저하고 좀 여론조사 경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서 뭐 어디 나가려고 해요. 하면 저는 김재현 의원님이 6, 제가 4 나와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태섭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서로 다른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무 협상을 한다더니 금태섭 후보 측에서 중단했다. 그리고 TV 토론만 주구장창 지금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금태섭 의원 쪽에서는 전 의원 쪽에서는 아니 TV 토론 기본적으로 몇 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건 안 하고 실무 협상만 하자고 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포인트로 서로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안철수 후보로서는 얻을 것이 없는 판이고 금태섭 후보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그런 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얻을 것이 없는데 왜 응했냐?
응하지 않으면 속 좁은 사람 되니까 당연히 응해야죠. 네. 그러면서도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경선으로 막 흥행이 떠오를 때 자기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그 시간이거든. 네, 그러니까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태섭 후보와 하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응했어요. 뭔가 주목도를 계속 그렇습니다. 이끌기 위해서. 네. 그런데 김재현 의원님이 잘 아시는데 안철수 후보의 그 협상 그 전력을 보면 매우 피곤하고 매우 까다롭고 도저히 안 되는 협상으로 유명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많이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는 적어도 분이죠. 금태섭 네. 후보 정도하고도 그걸 싸우고 있는데 줄다리기를 국민들이 다 아셨어요. 이제 야 안철수 저 사람 속이 좁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토론은 했지만 안철수 후보로서는 잃을 건 다 잃은 그런 토론회였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토론을 하기 싫은 거고 금태섭은 토론을 통해서 거꾸로 때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두 분 자체가 너무 속 보이는 거예요. 한쪽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상대에게 상처 입히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생각이 보이고 안철수 후보는 조용히 집에 보낼 국립만 하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네네. 뭐 말로는 단일하지만 참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단일화죠. 단일화는 사실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네. 아니, 그런데- 네. 그래도 뭐 아름다운 단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단일화를 통해서 지지자가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저는 뭐 지지자가 통합될 것 같지는 않고 단지 국민의힘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안철수 후보의 궁여지책에 의한 단일화라고 봐요. 그나저나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두 분 다 금태섭 후보와는 어떻게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그 19대 국회의원 때 제가 그 원내 대변인을 할 네네. 때 금태섭 후보가 저희 당의 대변인을 해서 네, 굉장히 그랬었죠. 가깝게 지냈던 그런 사이고 실제로 제가 굉장히 좀 아끼는 그런 후배 아우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저 광야에 나가서 혼자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아까 미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김재원 의원님은 혹시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십니까? 뭐 같은 사적으로는 저 특별한 관계는 같은 없었습니다. 검사 출신이시긴 하시지만. 네. 예. 지금 금태섭 후보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싸움을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뭘 해도 잃어버린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금태섭 후보는 지금 생각이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고 거의 이제 지위를 잃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안철수 후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정치 일선에서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그 어떤 위치에 맞는 그런 저 의도를 드러내야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이 상할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예상해 보건데 야권 단일화가 된다면 금태섭 후보는 그 야권 단일 후보의 공동 선대 본부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큰 디딤돌들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을 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과정에서 가장 좀 흥미로웠던 장면 중 하나가 당초에는 15일 날 TV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무산돼서 양측에서 안철수 후보 측과 금태섭 후보 측에서 14일 날 기자회견을 5분 상간으로 이제 가졌습니다. 서로 5분 빨리 하겠다고 기자회견 시간도 참 묘하게 잡았는데 그 전에요. 금태섭 후보가 나경원 후보와 남산 회동을 했어요. 제 내피셜은 뭐냐면 어차피 단일화는 깨질 것이다라고 간파한 나경원 후보가 금태섭 후보 측으로부터 뭔가 자기 지지선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김재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내막은 조금은 아는데요. 네. 사실 뭐 금태섭 후보가 지지선은 할 리도 없고 나경원 후보가 그렇게 금태섭 후보를 모를 리도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이제 나경원, 오세훈 두 분이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외연을 넓히는 그런 모습으로 금태섭 의원을 만난 것이고요. 금태섭 후보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나경원급이고 안철수급이라는 걸 돈 보여주는 얘기를. 정말 좋은 아,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완전히 꽃놀이 패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누구든 그냥 뭐 민주당에서 그 밀려난 정치 미아가 이렇게 지금 메뚜기 한 철이 온 거예요. 오늘 김재현 의원님 오늘 표현 너무 표현이- 좋아요. 뭐 메뚜기 안철을 비롯해서. 네. 물 들어올 때 노동한다. 그런 상황이니까 두 분 다 뭐 좋은 맞아요. 상황이니까 잠시 걸었던 거죠. 그것은 뭐 서로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죠. 네. 지금은 서로에게
나에게 하나라도 보탬이 되는 일들은 뭐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두 분 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일치했다고 보시고 두 분 다 도움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걸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양자 간의 단일화가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3월 1일 날짜를 정했고 그걸 여론조사로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날짜가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안철수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 협상이 잘못되는 거는 금태섭 후보가 몽땅 뒤집어 쓰는 꼴이 되거든요. 자기가 단일화에 반대한 꼴이 되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된다고 봐요. 무조건 단일화 된다고 본다. 무조건 되는 것이죠. 네. 예, 안철수 후보가 승리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고, 금태섭 후보는 단일화에서는 지지만 긴 정치에서는 승리했다, 이런 단일화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 논의에 대한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을 듣겠습니다. 금태섭 후보는 이번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집으로 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을 텐데, 안철수 후보는 절대로 그런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태섭 후보님께 말씀드립니다. 꿈 깨십시오. 세게 나오시던데. 네. 예, 이번 안철수 후보, 금태섭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가 좀 째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과거 대통령 후보였을 때 TV 토론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아직도 있구나, 극복을 못했구나. 그래서 역시 안철수 후보의 약점은 TV 토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셀프 증명한 단일화 과정이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에 대한 빅데이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권 예비 후보에 대해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야권의 제3지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금태섭 두 예비 후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모두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안철수, 금태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총 정보량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천 건에 가까웠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3천 건을 조금 넘겨서 두 후보의 총 정보량은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일별 정보량을 살펴보면 차이가 보이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일평균 2,221건으로 나흘간 꾸준한 정보량을 보인 반면에 금태섭 후보는 일평균 400선에 머물다가 14일 5배 가까이 정보량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은요,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의 의견차로 단일화 TV 토론이 불발된 날인데요. 급상승 연관어를 통해서 이 사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연관어는 설 연휴 나흘 전과 설 연휴 동안을 비교한 급상승 연관어입니다. 금태섭 후보의 연관어는요, 안철수 후보와의 TV 토론 불발 관련 키워드가 5개 중 4개로 나타났습니다. 금 후보는 TV 토론 불발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1위인 남사는요, 나경원 예비 후보와의 연관된 키워드입니다. 금태섭 후보가 나경원 후보와 남산 둘레길을 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 후보가 진중권 서민 교수와 함께하는 자유주의 상식 연합을 제안해서 이 키워드가 뜬 겁니다. 안철수 대표의 급상승 연관어 1위는 의료봉사인데요. 안 대표는 11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체를 채취했고, 연휴 동안 명동의 무너진 상권을 둘러보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급상승 연관어를 살펴보면 두 후보의 선거 행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금태섭 후보는 안철수, 나경원 등 야당 후보들과 야권 연대 및 단일화를 이어가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의료봉사, 명동 방문 등을 통해서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였죠.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연예인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10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뒷조사를 했다. 이른바 불법 사찰 의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김재원 전 의원님, 사찰 받으셨습니까? 나는 18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아니어서. 또 그때 네. 저는 언론인이라고 볼 수 있는 네.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찰 대상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연예인은 아니었고 네. 뭐 그러니까 모르죠. 지금 옷 입으신 거면 거의 연예인 수준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자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지난번 그 국정원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 수사를 하면서 외부인들까지 들어가서 국정원 서버에 전부 접근을 해서 모든 그 자료를 다 열람을 했거든요. 그중에 그 방대한 자료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정치인들 이름을 넣어서 전부 그 검색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없던 자료가 박지원이라는 정치인이 가서 그 국정원장을 하면서 선거 직전이 되니까 이런 또 문건이 발견되거든요. 국정원이라는 데는 워낙 특이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문건이 있다면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해서 문건 작성한 모든 사람들 그냥 처벌하면 되겠죠. 예, 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지금 와서 있다 없다 저것도 정치 개입이라고 봐요.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은 원래 정치인인데다가 정치를 아주 참으로 묘하게 하던 분이거든요. 국정원법에 의하면 그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그 방첩과 대테러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왜 이런 자료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을까? 또 한 발 더 들어가면 지금 박형준 예비후보가 조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견제가 아닌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 국정원이 이런 사찰 문건을 만들고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이미 국민들도 국정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 하는 걸 다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별로 그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뭐 그럴 문제 같진 않아요. 그동안에 국정원이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해 왔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역사를 흑역사를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이 잘못된 역사, 행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관으로 국민의 기관으로 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도 좀 곤란한 게 왜 이 시점에 이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해보면 2017년 10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그 시점에 내놔라 내 파일 누구나 국민들이 사찰 문건이 있을 거라고 다 생각을 네. 하니까 네. 그 시민단체가 만들어졌고 그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하죠. 그런데 국정원이 정보 역량의 노출 이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을 하게 되죠. 그래 그 소송이 작년 2020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정원은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63명에게 1차로 본인들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불거진 것이거든요. 일부 내용이 노출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거에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용할 생각도 없고 당황스럽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2021년 4월쯤에 서울과 부산에서 이런 문제로 재보궐선거가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그 시민단체가 소송을 진행해서 이 정보를 공개했단 말인가. 또 법원은 2021년 이 4월쯤에 부산에서 박형준 후보가 출마해가지고 뭐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 11월에 대법원 판결을 했단 말인가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야당의 의심과 깜짝 놀라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이 흑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이번에 완전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 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아니 그래 저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어서 과거 그 정치 사찰이 있었으면 모두 다 공개하고 국정원이 이제 정치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장관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권 때는 전혀 정치 사찰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그때 임동원 국정원장 시절에 그 정치인들 도청을 했어요. 테이프를 또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국정원장하고 그때 차장 그분들 좀 교도소 갔잖아요. 근데 정치 사찰이 없었대요. 그런 분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저는 적어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는 국정원은 전 정치 본거지가 돼 있어요, 지금. 아, 신뢰할 수 없다.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그러면 내 또 저랑- 국정원에 불려가서 혼나는 거 아니지? 뭐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박지원 원장께서 잘 아는 제 지인을 통해 저한테 말씀을 전해왔는데 네. 박수현 전 의원이 요즘에 방송을 많이 나가는데 이 말을 좀 꼭 나가서 좀 하라고 해라. 말씀을 전하면 저렇게 거죠? 정치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저를 뭐라고 했냐면 네. 과거에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내가 국정원장이 돼서 와보니까 앉아있는 새도 안 날아가더라. 이 말을 꼭 좀 해달라고 그랬어. 이 얘기를 앉아있는 합니다. 새도. 김재현 의원님, 지난 16일 날 어떤 정보위가 열렸고, 이제 정보위는 항상 비공개로 진행되니까요. 국정원장이 나왔어요. 개인정보법 등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한계로 지금 당사자들이 요청해도 우리는 공개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정보위 차원에서 3분의 2 의결하면 우리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여당이 3분의 2 되니까 네. 여당이 의결해서 빨리 공개해 주세요. 혹시 제 것도 있으면 저도 좀 보게. 굉장히 궁금하신. 근데 이거 뭐 궁금할 여당이- 것도 없어요. 저는요 국정원이 생산하는 정보가 얼마나 험한 건지도 알아요. 그게 험하다. 그러시겠죠. 우리가 이제 국정원이면 뭐 대단한 뭐 정보가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그저 돌아다니는 풍문이나 그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별 쓸모없는 정보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세평 봐요. 이런 것들. 네. 정무수석 하실 때 국정원하고 좀 이렇게 긴밀하게 저는 보셨습니까? 정무수석 시절에 그 국정원하고 전화 한 통 했다가 재판받은 거에는 국정원에서 보고 받거나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참 그때 제 전화 한 번 잘못했다 그냥 네. 한 2년간 재판받았어요. 그렇군요. 김재원 의원님 정무수석 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그 부산의 그 후보님과 관련된 네, 네. 그 이제 문건이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국회를 견제하고 등등 이래서 국회의원, 연예인, 언론인에 대한 신상 관리 자료가 네, 필요하다라고 그거 나왔죠. 네.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정권은 초기에 곧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국정원 개혁특위가 시작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까지 맡았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청문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 대해서 아주 그 정치 개입에 대해서 절대로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정권의 출범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그때 처음 남재준 국정원장이었는데요. 그분도 정치 근처도 가지 마라는 그런 지휘 방침이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 개입은 저는 없었던 걸로 알아요. 제가 네.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이제 어느 정부든 국내 정보에 개입하지 마라라고 지시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였고 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하던 일은 그냥 관례대로 쭉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권의 국정원 정치 불개입에 대한 의지와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하던 일은 그냥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관성대로? 관행적으로 네네. 관성대로 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은 들고 이게 문재인 정부라고 또 특별히 다르겠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다 까보자. 부끄러워하지 그래 정리하자.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날에 맞춰서 임성근 판사 측이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야에서는 서로 다른 지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녹취록 내용을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명이 좀 달라져서 유감이긴 하지만
맞는 얘기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거짓 해명이다. 그리고 정치권의 눈치를 본 적극적인 그런 내용들이었다. 전혀 다른 포인트를 지적을 하고 계세요. 먼저 말씀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 대법원장이 또 부장판사와 둘이 뭐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적이기도 하고 또 사적이기도 할 겁니다. 네. 위헌 행동을 했다라든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후배 판사가 몸도 아프다고 사표를 내려왔는데 대법원장으로서 아마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적인 말만 가지고 대화를 할 수는 없겠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날 그걸 또 공개를 했어요. 어느 것이 더 나쁘냐? 네. 뭐 저희들은 뭐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장의 판결문을 미리 보자고 해서 거기에 정권의 어떤 좀 껄끄러운 이야기들을 지우고 판결문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 중대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사법농단이죠.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해서 그 판결문에 위헌적 행동을 했다라고 6번이나 기록을 해 있고 그다음에 전국 법관 회의가 이것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라고 의결 선언을 한 이 사실에 대해서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위헌을 했다라고 그렇게 의혹이 제기돼 있는 그런 판사의 사표를 대법원장이 덥석 수리를 했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어떤 네. 판결을 듣냐면 제 식구 감쌌다라고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는 한편으로 사적으로는 후배 판사를 다독거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이것은 국회가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함부로 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법원의 신뢰를 저는 지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예. 의원님. 잠 올 뻔했어요. 하도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를 피곤해하시네요. 들었어요. 네. 근데 판사가 탄핵의 대상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이분은 지금 문제가 된 그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판결문에 그러나 위헌적인 행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것을 유죄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는 게 뭐냐. 산케이 신문인가 그렇죠. 네. 일본의 기자가 소문을 사실처럼 기사를 써서 청와대가 고소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판결문을 작성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좀 구체적으로 해서 명백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에 관여하거나 또는 재판의 그 판사의 독립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것도 판사의 재판에 그 상급자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서 이건 위헌적 행위다라고 한 거예요. 임성근 판사가 그래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국회가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이에요. 그 대법원장이 이야기하는 탄핵이라고 뭐 난리를 친다든지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정치권에서 뭐라고 할 거냐. 정치적 상황도 살펴봐야 된다. 언제부터 대법원장이 정치 상황 살펴보고 대법원장의 업무를 수행을 했느냐 이 말이죠. 정치권에서 초연하라고 임기도 보장하고 정치적 영향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기 자체를 길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만약에 수리해버리면 정치권에서 나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정치권의 요구도 있었지만 국민들도 비판을 했다. 제 식구 감싸기다. 그래서 내 사표 수리하지 않았다고 했으면 될 것을 거짓말의 맹수에 그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이 판사거든요. 근데 판사의 최고위 판사의 상징인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 거짓말하는 게 완전히 들통이 났거든요. 이것은 지휘권을 상실했죠. 거짓 해명으로 어쨌든 위신은 크게 손상됐다. 예, 네, 제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정치권의 눈치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무엇입니까? 국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위헌적 행위를 했다라고 판결문에 기록된 그런 판사의 사표 제출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대법원장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표를 받았으면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겠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정치권,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여당의 눈치를 봤다라고 그렇게 좁게 해석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과 위헌은 다른 것입니다.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알아서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봐라 이런 뜻이니까 국회가 거기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럼 왜 하필 2월 달에 사퇴하는데 실효성도 없는데 왜 하느냐. 이게 사상 최초의 판사 탄핵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헌적 행위라고 분명히 6번이나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행위를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역사적 기록에 남김으로써 판사도 죄를 지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례를 정확하게 기록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것이 아마 헌법재판소에 가면 각하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로지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편 안 들고 상대편 들면 어떤 보복이 가해지는지 판사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자는 그런 겁주기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고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보복한다는 그런 특정 정치 세력의 보복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판사에 사퇴했는데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을 헌법재판소가 파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명백한데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들이 비판하니까 대법원장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특정 정파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어떻게 그게 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건 뭐 의원님과 제가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주장하기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면 내가 잠시 빙의를 해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면 끝까지 사직서를 받았을 것이다. 사표 수리를 바로 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신 거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금명한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자기가 떳떳했으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 공론화된 것도 없어요. 네. 저는 오히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곧 탄핵해야 되니까 사표 수리하지 말아 달라라고 서로 그렇게 거래를 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나친 추측이시고요. 예, 그것은 뭐 개인적 견해실 거고. 그 제가 혼자 생각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하나가 궁금한데 어쨌든 이제 판사 간의 대화인데 녹취를 했잖아요. 예전에 검사 출신이시죠. 저기 위에 윗분하고 얘기할 때 녹취하고 이런 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가 공직생활 안 해봐서 조금 이해는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법원 내에서 그 소문이 나 있어요. 거짓말의 명수라고 김명수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니까 녹음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의 명수가 대법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벌어진 사고죠. 그런데 네. 지금 김재현 의원님 말씀은 이제 들리는 이야기를 이제 추측해서 말씀을 하시는 아니 건데. 그게 임성근 판사가 그러니까, 왜 녹음을 했느냐 하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녹음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정도의 인격을 가진 부장판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저도 반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격의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지 뻔뻔스럽게 말해놓고도 거짓말을 계속하는 분하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녹음한 사람하고 둘을 갖다 놓고 그 불법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해놓고도 정말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하는 그런 침을 분하고 발랐을지 어떻게 알아? 그나저나 박수영 위원장님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전혀 다른 반응들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네. 저 사퇴하시라고 설명을 말씀드렸어요. 하시죠. 네. 근데 제가 주장하는 사퇴의 변은 좀 다릅니다. 네.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국회가 탄핵 소추 권한을 행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본질은 어디 가고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쟁의 프레임으로 싹 옮아갔어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이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있다. 네. 그래서 본인의 명예도 지키고 법원의 명예도 지키고 그런 역사의 의미도 지키려면 본인이 사퇴하고 깨끗하게 사퇴하면서 국민께 사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네. 그래서 법원도 지키고 국회의 탄핵 소추 역사의 의미도 지키고 자신의 명예도 지키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 각각 한 줄 평 듣고 가도록 하죠. 네. 예,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재판을 하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사퇴하십시오. 1970년에 그 폴란드의 그 서독의 네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유대인 추모비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정에 없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사죄를 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무릎을 꿇은 것은 서독 총리 한 명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민족 전체이다. 이런 그때 기사 제목들이 유명했다고 이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록 개인적으로 명예가 떨어지고 저렇게 불신을 받고 있어서 혼자 무릎을 꿇었지만 그러나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그렇게 지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켰다. 국민으로부터 혼나는 일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네. 잔주평은 무릎을 꿇은 것은 김명수 1인이나 일어선 것은 법원 전체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뻔뻔스럽게 있는 분이 언제 무릎을 꿇어요? 그건 모르지. 알겠습니다. 한 줄을 더 달아주셨어요. 네. 박수영 위원장님, 김재현 전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간의 첨예하게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지난 설 연휴 동안 여야의 의원들은 모두 설 민심을 듣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민심을 읽어주는 그런 임시국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